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루TV. 오늘은 정치 스릴러 사극 반역자와 침묵의 대가를 담았습니다. 옛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반역의 집안. 그 말은 머릿속에서 몇 차례 형태를 바꾸며 가라앉았다. 처음에는 술기운에 나온 헛소리처럼 들렸고 다음에는 누군가 흘린 풍문처럼 느껴졌으며 마침내 설명되지 않은 진실의 파편으로 남았다. 나는 자릿볼을 걷어차고 몸을 일으켰다. 이미 너무 많은 말을 들은 뒤였다. 잠시 휘청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다. 그때 방문이 낮게 열렸다. 시녀 하나가 깊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공손한 웃음과 달리 눈동자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각하님, 몸은 어떠십니까? 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 물었다. 내가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느냐? 잠시 기절하셨을 뿐이옵니다. 의관께서 다녀가셨고 과도한 긴장 때문이라 하셨사옵니다. 깨어나시면 곧 집으로 돌아가 혼례를 마치라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더는 묻지 말라는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시녀가 물러난 뒤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웃으며 축하를 건네었다. 큰 경사이옵니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다. 경사라니? 무엇이 경사란 말인가? 왕경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은 이미 퍼져 있었다. 과도한 긴장, 별일 아닌 해프닝.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편을 택했다. 대문 앞에서 어머니가 나를 맞았다. 안도의 기색이 잠시 스쳤다가 곧 굳어졌다. 몸은 괜찮으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로 덮이길 바랐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혼례가 끝난 다음 날, 성의 외곽 응곡초는 지나치게 조용했다. 장터를 벗어나자 사람 기척이 끊겼다. 이곳은 사람들에게서 잊힌 장소 같았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뒤에야 열렸다. 10살 남짓한 노비아이가 말없이 길을 내주었다. 집안에는 약초를 다리는 쓴 냄새가 가득했다. 병색이 짙은 여인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궁에서 물러난 전직 내명부 월진 부인이었다. 각간 유현입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드디어 왔군요. 나는 곧바로 물었다. 설원곽과 도린군이 반역을 꾸몄다는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 과정에서 사라진 이들이 있다는 것도. 월진 부인은 대답 대신 보따리를 내밀었다. 낡은 천 속에 책 한 권이 있었다. 말로 전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지요. 직접 보세요. 표지는 달아있었고 글씨는 지나치게 정갈했다. 설원각. 설원각이 남긴 기록입니다. 궁에서 들었던 모든 소문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가 반역자였는지 제거된 인물이었는지는 이것을 읽고 판단하십시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나는 책을 바로 펼치지 못했다. 사랑채의 등잔불을 밝혔지만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걸 끝까지 읽고 나면 지금의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다음날 새벽, 나는 다시 은곡촌으로 향했다. 책을 품에 안은 채로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월진 부인에게 아직 듣지 못한 말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을은 조용했다. 대문을 두드리자 노비아이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월진 부인은 어제보다 더욱 쇠약해 보였다. 숨은 가늘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나는 더 망설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설원각과 도린군을 죽게 만든 사람, 그게 누구입니까? 월진 부인은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다. 말할 수 없는 이름이었다. 말해도 바뀌지 않는 진실이 있었다. 그녀는 그 후로 눈을 뜨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말의 속도를 늦추었다. 급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월진 부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집에 도착했을 땐 해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사람들의 인사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사랑채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책을 펼치지 않아도 내용은 머릿속에서 이어졌다.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으나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 침묵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깨어있게 만들었다. 나는 등잔불을 켜고 책을 옆에 두었다. 불빛은 약했지만 꺼지지 않았다. 다시 책을 들었다. 겉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숨기려는 기록이 아니라 숨기지 않겠다는 선택처럼 보였다. 책장을 넘기자 글씨는 차분했다. 원망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다. 반복되는 것은 몇 가지뿐이었다. 도린군과의 대화, 왕의 병세, 군사 동원 시점,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제거된다는 판단. 책 속의 설원각은 반역자가 아니었다. 그는 병든 왕 아래에서 침묵을 강요받던 귀족이었다. 반역은 선택이 아니라 사후에 붙은 이름처럼 기록되어 있었다. 그제야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는 왕의 은덕으로 살아남았다.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살아남았다는 건 선택이었고 은덕은 침묵의 대가였다. 우리 집안은 칼을 들지 않았다.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그 대가로 이름을 지켰고 혼인을 허락받았으며 나는 각간 유현이 되었다. 나는 책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서두르지 말 것, 믿지 말고 확인할 것, 필요하다면 직접 찾아 나설 것, 그리고 다시 책장을 넘겼다. 이번에 읽은 대목은 그가 긴 은거를 마치고 다시 궁으로 불려오던 시기였다. 기록에는 왕이 학문기관을 다시 세우고 젊은 관료들을 불러 모았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와 다시 나라를 움직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다. 설원각 역시 추천을 받아 하급 관직에 올랐다. 글 속에서 오랜만에 느낀
희망이 묻어있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왕이 직접 정사를 살피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에 익명의 투서 하나가 들어왔다. 궁중 시세였던 한 인물의 죄를 조목조목 적은 글이었다. 설원각은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 시세의 곁에서 문객으로 지내며 계략과 뒷거래를 기록해온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자신의 이름으로 상소를 올리지 못했다. 투서는 가명으로 쓰여 재상의 집 문간에 던져졌고 작성자는 그날 밤 사라졌다.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다. 왕은 투서의 내용을 인정했고 그 실세를 유배 보낸 뒤 조용히 제거했다. 기록에는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궁이 얼마나 숨을 죽이고 있었는지도 함께 적혀 있었다. 과거에도 같은 시도를 했다가 먼저 제거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각간 유현은 한 저택으로 불려갔다. 주인은 원로 귀족 노재공이었다. 방 안에는 화롯불과 몇 명의 귀족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젊은 태자도 있었다. 노재공은 왕의 사위자 각간 유현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런 날에는 괜히 사람 얼굴이 보고 싶어지지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곁에 있던 중년의 귀족이 입을 열었다. 겨울엔 따뜻한 데서 먹을 것을 먹고 책이나 읽는 게 제일 아닙니까? 노재공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허허. 예전에 똑같은 말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화롯불을 바라보았다. 그날도 눈이 많이 내렸지요. 셋이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이냐고 말이지요. 노재공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 덮인 들판에서 말을 달리며 사냥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내가 이렇게 말했지요. 겨울엔 온돌방에 누워 화로 옆에서 책 읽는 게 최고가 아니겠느냐. 그러자 마지막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속의 조용한 방에서 차를 마시며 바둑을 두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다고 말이지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건 결국 각자 다르다면서 말입니다. 젊은 귀족이 물었다. 그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노재공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둘 다 지금은 없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화롯불이 작게 튀었다. 노재공은 불길을 보며 말했다. 바둑을 두고 싶다던 사람은 군사를 쥔 사람 때문에 먼저 사라졌고 사냥을 말하던 그 사람 역시 뒤를 이어 사라졌습니다. 나만 남았지요. 그 말에 나의 시선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설원각의 기록 속에서 반복되던 문장들이 머릿속에 맞물렸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대감께서 말씀하신 그 사냥을 말하던 사람, 그가 바로 설원각입니까?
노제공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이름을 아시는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제공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원각은 반역자로 기록되었지요. 그리고 그의 벗인 도링군은 그보다 먼저 사라졌습니다. 노제공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게 은위숙청이었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은위숙청. 함께한 태자는 말없이 그러나 나와 같은 관심을 표하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단순히 기록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다음 장면에 이미 서 있다는 것을. 노제공은 화롯불을 바라본 채 말을 이었다. 꿈은 같았지만 그걸 이루려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이 나라를 붙들고 시간을 들여 고쳐가야 한다는 쪽이 있었고, 이 나라는 이미 끝났으니 새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쪽도 있었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었다. 설원각과 도린군이 끝내 같은 길을 걷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노제공은 어느 쪽이었을까? 왕의 곁에 남아 지금까지 살아있는 인물이니 설원각과 뜻을 같이 했으리라 짐작했다. 그러나 노제공의 다음 말은 그 생각을 단번에 부정했다. 나와 월진 부인 그리고 몇몇 늙은 귀족들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골랐다. 설원각과 도링군은 새 질서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 순간 나의 숨이 잠시 멎었다. 도링군이라는 이름이 기록 속 문장처럼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노제공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도링군은 각간의 지방과도 멀지 않은 인연이었지요. 그 말은 바로 나도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비수와도 같은 말이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 나라를 살리고 싶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마음만은 부정할 수 없지요. 노제공은 화로의 불씨를 천천히 젓다가 말을 멈췄다. 불길이 잦아들자 방안도 함께 가라앉았다. 그때 곁에 있던 태자가 물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새 질서를 말하던 그 사람이 기존 질서를 말하던 사람을 죽인 셈입니까? 노제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도링군이 먼저 사라졌고 설원각도 그 뒤를 따랐지요. 그는 짧게 덧붙였다. 그 일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왕의 이름이 그 침묵 뒤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제공은 다시 말을 이었다. 월진 부인도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궁을 떠났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오래 살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나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태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대간께서는 설원각과 도링군이 사라질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되갚을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제공은 눈을 감은 채 잠시 그대로 있었다. 마치 마음속의 소란을 가라앉히려는 사람처럼. 이윽고 그가 말했다. 원망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이미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되돌릴 힘은 내게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서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살아남기를 택한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때 태자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도 대감께서는 왜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설왕각을 몰아낸 그 체제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싶으셨던 것 아닙니까? 노제공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 나라는 생각보다 빨리 새 옷을 입었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내가 지키고 싶었던 백성들은 이미 그 질서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왕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셨지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걸 곧 알았습니다. 노제공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갑으로 향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얇은 기록 묶음을 꺼냈다. 이것은 설왕각이 남긴 글입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고 돌아왔다. 은위 숙청 이후로는 구하기 어려워진 것들이지요. 노제공은 종이를 천천히 넘겼다. 반역자로 기록되었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틀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새 나라가 아니라 새 질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끝까지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낮게 덧붙였다. 그래서 이 글들을 모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기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날 밤 노제공에게서 받아온 설왕각의 글을 읽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첫 장에서 바로 알아차렸다. 이 글들은 내가 이미 읽어온 설왕각의 기록과 곳곳이 겹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기록에 없는 문장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글은 기록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 같아 앞뒤를 맞춰야 뜻이 이어졌다. 설왕각은 유배지에서 풀려난 뒤에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고 적었다. 가족을 다시 품에 넣었다는 기쁨은 곧 먹고 사는 막막함으로 바뀌었다고. 집은 허술했고 사람은 늙었으며 남은 것은 손으로 할 수 있는 노동뿐이었다고 말이다. 그는 이런 문장을 남겼다. 신하가 나라를 말하고 장수가 나라를 지킨다 해도 입에 들어가는 밥을 만드는 건 결국 백성들 자신이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되읽었다. 설왕각은 자기 자신을 향해 칼처럼 적고 있었다. 나는 백성을 가르쳐야 한다고만 여겼지. 그들이 나보다 낫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막상 관직에서 밀려나니 나도 식구들의 낀 일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는 밭일을 배웠다고 적었다. 약초를 심고 나무를 기르며 손에 흙을 묻힌 채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적었다. 돈이 되진 않았다. 하지만 노동을 한 뒤엔 아내에게 덜 미안했다. 나는 그 줄에서
한동안 다음 장을 넘기지 못했다. 설원각은 학자였고 귀족이었으며 말로 세상을 움직이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택한 일은 작은 초가를 짓고 제자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사람이 찾아오고 밤이 깊도록 말이 오갔으며 그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았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땅 주인이 꺼렸고 눈에 띄는 이름은 결국 자리를 빼앗겼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짐을 쌌다. 어디에도 오래 머물 수 없었다고 했다. 그 글 사이사이에는 백성들의 사연이 남아 있었다. 땅이 왜 중요한지와 세금이 왜 칼이 되는지, 그리고 나라가 왜 그것을 바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설원각은 설명하지 않고 사례로만 남겼다. 그러나 글의 톤이 바뀌었다. 그는 비유를 꺼냈다.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물을 준다고 살지 않는다. 결국 말라 죽는다. 그 자리에 새 나무를 심는 것만이 길이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 글들이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설원각은 결심을 남기고 있었다. 이 나라의 뿌리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는 적었다. 새 질서를 세우려면 백성의 믿음이 필요하고 칼을 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은 과연 반역을 뜻하는 것인가? 그는 오래 고민했다고 적었다. 2명의 장수 이름을 놓고 밤마다 갈라졌다고 적었다. 한 사람은 원칙을 지키는 늙은 장수였고 또 다른 사람은 변방에서 군을 쥐고 사람의 마음을 얻은 장수였다. 설원각은 끝내 2번째 사람을 택했다고 적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짧게 남겼다. 고택. 나는 그 2글자를 보고 손끝이 굳어졌다. 설원각은 글의 시작이라고 적고 반역의 뜻을 품고 있었다. 기록은 거기서 한 장면으로 넘어갔다. 가을이 저물 무렵 나는 고택을 만나러 길을 나섰다. 내가 그에게 처음부터 진짜 뜻을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빙 돌아가기로 했다. 그는 고택 장군의 진영에 닿았다고 적었다. 그리고 뜻밖의 사람이 먼저 그를 알아봤다고 했다. 그 이름은 남기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만 적었다. 나와 같은 책을 읽던 사람, 나보다 먼저 고택 장군 곁에 서 있던 사람. 그 사이에 고택 장군이 들어왔다고 적었다. 설원각은 그 첫인상을 길게 말하지 않았다. 한 줄로 끝냈다. 부드럽지만 물러서지 않는 눈. 설원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장군 덕분에 이곳 백성은 외적 걱정이 없다더군요. 이곳엔 탕과 놀이도 없다 하더이다. 마치 이곳만큼은 다른 나라 같습니다. 고택은 웃었고 바로 선을 그었다. 하하하, 나는 이 나라의 신하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싸우는 것뿐입니다. 설원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군을 칭찬했고 그 칭찬 안에 칼날을 숨겼다. 이 군대라면 어떤 적장에서도 지지 않겠습니다. 고택의 대답은 더욱 단호했다. 우리는 아무하고나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만 칼을 듭니다. 그때 설원각은 오래 품어둔 비유를 꺼냈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땐
새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고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의 동의를 표했다. 병들었다는 말이 틀렸다고는 못하겠지요. 설원각은 그 틈을 잡았다. 혼란한 때에는 이를 바로잡을 영웅이 필요합니다. 장군께서는 그 일을 해낼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고택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그는 거절도 동의도 아닌 침묵으로 일관했다. 나는 그 대목에서 기록을 덮었다. 고택의 침묵은 훗날 무서운 숙청을 끌고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설원각의 글은 여기서 한 번 더 꺾였다. 어느 날 밤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고택의 아들 중 하나 은위였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날 대화를 내가 들었습니다. 당신은 고택 장군 바로 내 아버지에게 왕이 되라고 했지요. 설원각은 모른 척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그는 눈에 불을 켜며 말했다. 아니, 그 뜻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내가 멍청해 보입니까? 그리고 그는 물었다. 왜 하필 아버지입니까? 설원각은 숨기지 않았다. 백성이 믿는다. 군이 따른다. 큰 그릇이다. 그리고 설원각은 날카로운 문장을 하나 더 남겼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길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은위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설원각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아버지 곁에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험한 이도 더러운 이도 피를 보는 이도. 설원각은 그 말을 기록으로 남겼다. 감정은 없고 결과만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내 편이 되었다. 설원각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그 뒤에 설득은 글로 남기지 않는다. 남기는 순간 칼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줄을 읽고 손을 멈췄다. 설원각은 이미 알고 있었다. 기록은 증거가 아니라 표적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페이지의 다음 줄이 곧 은위 숙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다. 새 봄은 아직 멀었다. 설원각의 죽음에 관한 진실도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읽을수록 나는 그 사람에게 끌렸다. 설원각은 고난 속에서 배움을 얻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 했으며 뜻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던 삶이었다. 대장부라 불릴만 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 길에서 친구를 떠나보냈다는 점이었다. 설원각은 왜 도린궁과 갈라서야 했을까? 기록은 이렇게 시작했다. 토지 문제로 다툰 날 나는 처음으로 적과 동지를 나누었다. 스승과의 결별이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도린궁과의 이별은 더 아픈 사건이었다. 설원각은 그날의 회의를 적었다. 병든 왕의 침상 곁에서 새 왕을 정하는 비상회의가 열렸다고 했다. 명분은 국가 안정이었다. 그러나 방 안의 눈빛은 모두 서로를 재고 있었다. 먼저 한 사람이 말했다. 시간 끌지 말고 도린군에게 결정을 맡깁시다. 그 말은
효율을 가장한 복종이었다. 도린군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반대하는 사람은 잠깐 숨을 삼켰다. 곧바로 도린군이 반대했다고 적었다. 여긴 누구든 말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결정을 떠넘기면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칼이 됩니다. 옳은 말이었다고 서롱각은 적었다. 그러나 그는 결론이 나지 않으리라 이미 느꼈다. 그리고 서롱각이 입을 열었다. 왕의 자질이 아니라 혈통만 보고 고르는 거라면 우린 그냥 다시 같은 비극을 반복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안이 얼어붙었다. 도린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서롱각은 그 말이 신념을 건드렸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 도린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나라는 왕가의 나라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이 땅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소이다. 회의는 다수의 뜻대로 결정을 도린군에게 맡기는 형태로 끝났다. 그날 이후 서롱각은 알았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기록은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다. 새 왕이 세워졌다. 가르 왕은 혈통상 왕의 아들이긴 했지만 직계 왕자나 유력 후계자는 아니었다. 곧바로 소문이 돌았다. 가르 왕은 가짜라지? 그러게 말이야. 왕가의 피가 아니래. 허허 참 어찌 이런 일이. 그 소문은 밖으로 흘렀다. 밖에 여론이 움직이면 성 안의 칼도 움직인다. 나라는 안팎으로 어지러워졌다. 서롱각은 그때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일은 정치적인 것보다 먼저 도린군과의 관계를 갈랐다. 그 다음 기록은 더 노골적이었다. 암살 미수와 밀고의 배후에 진한 세력이 있다는 의심이 커졌다. 확증은 없었다. 하지만 그냥 넘길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서롱각과 도린군은 함께 가르왕 앞에 나란히 섰다. 서롱각은 말했다. 밀고한 자들을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가는 자들도 신문하여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자 도린군이 즉시 맞섰다. 죄 없는 사람을 건드리지 마시옵소서. 오히려 서롱각 세력을 경계하십시오. 가르 왕은 오래 침묵했다. 그 침묵이 판결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왕은 도린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롱각은 그것을 단순한 판결로 보지 않았다고 적었다. 도린군이 주도권을 쥐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새 질서를 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걸 그날 확신했다. 여기서 기록은 감정을 느리지 않았다. 대신 한 줄로 끝냈다. 우리는 서로를 가장 잘 알았고 그래서 더욱 깊게 찔렀다. 나는 그 대목을 읽고 책장을 넘기지 못했다. 서로 닮았던 두 사람이 서로의 길을 부정하게 된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누구도 쉽게 물러설 수 없을 때 보통은 누군가가 물러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이름은 은위, 바로 고택의 아들이었다. 서롱각이 고택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제일 큰 공을 세운 자. 훗날 들은 말로는 은위와 서롱각이 함께
도린군의 죽음을 논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설원각의 기록에는 계획을 들었을 뿐이라는 말만 남아 있었다. 그렇다 해도 막지 않았다면 그 역시 친구의 죽음에 발을 담근 셈이었다. 결국 도린군이 사라지자 나라는 기둥 하나를 잃은 집처럼 휘청였다. 그에게 의지하던 가르 왕은 더는 버틸 곳이 없었고 그를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빠르게 흩어졌다.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던 이들마저 갈피를 잃었다. 목숨을 걸고 선택한 사람과 끝내 외면한 사람을 같다고 할 수는 없었다. 나는 다시 설원각의 기록에 시선을 돌렸다. 이제 이 나라를 나라라 부르기조차 어려웠다. 반대로 새 질서를 세우려는 이들은 더욱 단단해졌다. 나는 벗을 잃은 대신 새 동지들을 얻었다. 설원각은 이름을 적지는 않았다. 대신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라고만 썼다. 그 수는 머지않아 50명 남짓이 되었다고 적었다. 회의에서는 말이 갈렸다고 했다. 허수아비 왕을 끌어내야 한다. 설득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자. 그러나 오래 끌지는 않았다. 왕은 끝내 스스로 물러났다. 애초에 왕이 되려 한 적이 없다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왕의 자리를 내려놓았다. 그 문장은 짧고 담담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적었다. 아무도 그를 위해 나서지는 않았다. 그를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은 이미 없었다. 설원각은 그 대목에서 결론을 남겼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이 나라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책을 덮었다. 끝났다는 말은 결과가 아니라 확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다음 장부터는 나라의 몰락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라져갔는지를 기록한 부분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설원각은 병든 고태 왕의 뒤를 이어 은위가 아닌 그의 동생 은소를 태자로 추대했다. 은위는 설원각을 찾아가 그 이유를 따져 물었고 설원각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유는 단 하나. 왕자의 손에 묻은 피를 보십시오. 모든 신하들이 왕자의 포악함을 문제 삼았습니다. 나는 누가 왕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기로 했으니까요. 설원각의 설명을 들은 은위는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날 이후 그는 설원각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며 그를 죽일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배신은 배신으로 갚아지는 일이 벌어졌다. 은위 군사 창백이 설원각의 집으로 잠입해 그의 목을 조용히 베어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은위는 태자 은소를 몰아내고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가르 왕이었던 것이다. 며칠 뒤 가르 왕의 부름을 받고 나는 궁으로 들었다. 어전 안에는 이미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각간 유현. 가르 왕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너는 요즘 무엇을 보고 무엇을 쫓고 다니느냐? 대답을 고르기도 전에 말이 이어졌다. 설원각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 들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물렸다. 반역자를 되살리려는 자도 같은 죄를 지을 것이다. 시선이 태자에게 옮겨졌다. 왕실의 피를 잇는 자가 반역자의 기록을 붙드는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왕은 다시 나를 보았다. 각간 유현, 너는 내 사위다. 네 집안의 반역죄를 용서해 주는 대신 죽을 때까지 침묵해야 하거늘. 그런 네가 반역자의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린다면 그것은 곧 죽음이다. 네가 정녕 죽고 싶으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만 거칠게 오갔다. 그때 태자가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저를 죽이십시오. 어전의 공기가 굳어졌다. 설원각을 지우고 귀족을 지우고 군권을 쥔 자를 먼저 제거하고 기록을 불태운 것처럼 저도 지워주십시오. 왕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태자는 멈추지 않았다. 설원각이 정말 반역자입니까? 누가 그를 반역자로 만들었습니까? 조금은 떨렸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군을 모으지 않았고 왕위를 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나라의 틀을 정리하고 왕과 귀족의 칼을 묶고 백성이 죽지 않을 질서를 세우려 한 것뿐입니다. 나는 숨쉬는 법조차 잊고 있었다. 그런데 왜 제거해야 했습니까? 침묵이 어전 위로 내려앉았다.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이윽고 왕이 낮게 말했다. 너희는 지금 선을 넘고 있다. 태자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이 나라를 피로만 붙드는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반역에 가까웠다. 왕께서 강하신 군주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옳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설원각이 설계한 나라라면 칼이 아니어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왕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어리석은 것들. 둘 다 물러가 있거라. 어떤 판단이 내려지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나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굳은 몸으로 어전을 나섰다. 그때 나는 분명히 알았다. 이 성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입부터 다물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움직였다. 달빛마저 숨을 죽인 시간이었다. 나는 작은 항아리를 가슴에 품은 채 마치 쫓기듯 산길을 걸었다. 이윽고 발걸음이 멎은 곳은 사람의 발자국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큰 바위였다. 나는 항아리를 내려놓았다. 그 속엔 설원각에 관한 기록물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마치 의식을 치르듯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미친 사람처럼 맨손으로 바위 아래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끝이 찢어지고 피가 흙에 스며들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파낸 구덩이 속에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다시 흙을 덮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산은 다시 침묵을 되찾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땅을 바라보며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설원각의 반역을
훗날의 역사가 평가하리라. 이 이야기는 반역자의 기록을 쫓는 서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라가 어떻게 침묵 위에 유지되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설원각은 칼도 들지 않았고 왕위를 노리지도 않았으나 나라의 병을 정확히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반역자가 되었죠. 반역은 선택이 아니라 사후에 붙여진 이름이었고 정의는 실행되지 못한 채 관리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진실을 알고 이해하지만 그 깨달음은 행동이 아닌 침묵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것은 비겁함이라기보다는 이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반역자로 만들었는가 하는 태자의 질문에는 끝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정의의 승리를 말하지 않고 있죠. 그저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의 침묵으로 완성된다는 차가운 자각만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